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 요청으로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공식 보도 자료를 내고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6명은 개헌을 찬성하고 7명은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삼성의 실질적인 이인자라는 소리가 들렸던 그런 수식어가 붙었던 이학수 전 부회장이 결국 좀 진술 아닌 진술, 그 자수서를 통해서 거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삼성 측에는 좀 치명적일 수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도 치명적일 수 있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자체가 사건 자체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냐 아니냐가 제일 핵심입니다. 예. 그래야지 모든 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학수 전 부회장 예. 실질적인 이인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학수 전 부회장이 다스가 이제 그 BBK 투자했던 거 14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 미국의 대형 로펌에 소송비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 소송비를 삼성에 대납을 하게 시켰다.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에게 자신은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자수서 제출한 거로 알려진 겁니다. 지금. 그런 이유가 이 전반적인 게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이 만약에 그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실소유주가 사실상의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삼성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할 이유가 있었느냐. 또 이제 그 미국의 대형 로펌이 미국에서 삼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일을 맡아 했던 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스가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야 이런 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문제의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학수 전 부회장이 자수서가 아닙니다. 자수서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은 이게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것이구나라고 거의 심정을 굳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들이 다른 사실관계들이 설명될 수 있는 게 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거나 수사하려면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명확하진 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정황적인 여러 가지들을 이제 조사하면서 결국 논리적으로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고 다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있었고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검찰의 지금 혐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 자수서를 제출했다라는 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즉각적으로 아니다, 좀 악의적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반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이건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송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김백준 전 기획관이 만약에 부탁을 삼성에 이런 부탁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김백준 전 기획관의 개인적인 선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소위 반박과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런 자수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현재까지 나오는 건 다 언론 보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명은 굉장히 군색하고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로 우리가 정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학수 전 부회장이 없는 사실을 완전히 만들어서 하기는 그럴 거고 일부 내용에 좀 잘못된 게 만약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근데 이런 거는 일단 아니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대부분 검찰의 무슨 발표가 아니라 계속 그 언론의 취재 형식을 통해서 일부 언론에 흘러나오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니라고 해서 계속 지금 현재 기라고 하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포토라인에 서게 되고 그다음에 구속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는 일종의 여론전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설득력이 없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계속 되어 온 관행입니다마는 피사실이 공판에 소송 청구하기 전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라든가 공표하는 거는 예. 법적으로는 형법 126조 상으로는 위법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과거의 역대 정권이 계속 그래 왔어요. 사실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수사할 때 논두렁식의 예, 부분도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거기 흘러나왔던 건데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제 이러한 피의 사실 공표가 지나치게 많이 흘러나오는 거는 그래서 딱 수사를 하고 정확하게 딱 포착해서 정확하게 공판을 청구하고 재판에서 이걸 가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또 이제 앞으로의 이제 새로운 사법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 몇 달간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 피의사실 공표는 문제가 있다라고 모두가 공통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그 경계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피의사실 공표. 예. 그건 뭐 당연히 불법인데 지금 여기 언론의 이 보도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게 많아요. 또 어떤 언론은 또 단정하는 언론도 있고 그러니까 예. 같은 팩트라도 언론에 따라서 그 표현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유심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팩트가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검찰이 브리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과 이제 검찰 사이에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것이 흘러나올 수도 네.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팩트인 것도 있고요. 또 정황상 볼 때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래야 이러한 A, B, C가 설명이 되는구나 이런 네.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 굉장히 갈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그걸 추적하지 않으면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요. 네. 지금 다스 이 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정원 특활비 문제도 있고 네. 많잖아요. 지금 민간인 사찰 의혹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갈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이제 피의 사실 공표 아니냐라는 얘기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런 네. 부분 좀 굉장히 조심하고 유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예.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취임한 뒤에 예. 우리는 이제 수사에 과거에 보면 청와대가 사실은 여러 가지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 인사라든가 관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사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해온 게 과거 역대 정권이 많이 해왔어요, 사실은. 예. 근데 조국 수석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수사에도 관여 안 하고 그다음 사법부 재판에도 관여 안 한다라고 하는 걸 최근에도 계속 공표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관여했다는 게 드러난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 정권은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관여를 적게 하거나 안 하고 있을 거는 기대를 하고 그러냐면 바람직한데 이런 것들이 피의사실 공표에서도 어느 정도 절제가 된다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 정권의 또 새로운 사법 개혁에 기여하는 네. 거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레이스를 여야가 이제 거의 본격화하고 있는데 설 민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설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 경제, 민생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개헌 얘기나 이런 건 사실 많이 안 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을 국회의장실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6명을 일단 찬성을 한다. 그리고 그중에 7명은 대통령 분권제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일단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개헌은 워낙 공감대가 형성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예. 지금 뭐 흔히들 이제 87 체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987년도. 예. 그때 9차 개헌되고 우리 한 번도 개헌을 안 했거든요. 그때 이제 대통령 단임제, 5년 단임제를 쟁취했던 거고 이른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 나서 지금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87년이고 지금 30년이 지났죠. 3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개헌이 지금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뭐 보건, 외교, 안보, 환경 모든 분야에 맞지 않는다라는 기본권 문제도 그렇고 지방 분권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야, 뭐 진보 보수, 예. 시민사회, 언론 할 거 없이 거의 공감대 형성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이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 60% 이상이 넘는 거라고 보는 것이고 예. 단지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여전히 권력 구조 문제입니다. 예. 근데 권력 구조만 근데 개헌에 중요한 건 아니겠죠. 아까 지방분권 그리고 이제 기본권 얘기했고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남녀의 성평등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개헌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근본 틀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헌을 하면 또 한 번 개헌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네. 제적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되고 또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라서 개헌을 하기 어렵게 헌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헌하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골격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개헌이 지금 뭐 여야가 권력 구조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지금. 여당은 지금 일단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네. 거의 굳어졌고 야당은 지금 3월 달에 개헌 권력 구조의 안을 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야당
한국당은. 근데 한국당은 사실상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원 집정부제 쪽으로 가다가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여야가 지금 완전히 개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력 구조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요. 근데 국회에서 합의를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3분의 2를 얻어야 되니까 찬성을. 그래서 이 개헌이 권력 구조에 있어서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2월 안에 국회가 합의하지 않으면 네. 3월에 정부가 개헌안을 내겠다는 얘기를 이미 한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2월 달도 거의 설 다 끝났고 올림픽 끝나고 그러면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겠으나 2월 한 달 동안에 그 여야가 합의하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 지금 현재 국회에서의 이제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이제 청와대는 이제 국민들하고 교감하면서 직접 예. 정부 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문 대통령의 입장과 청와대 입장은 뭐냐 하면 권력 이런 구조 문제보다도 일단 기본권의 국민 기본권의 강화, 그다음 예. 지번 분권의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시대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역시 그 개헌을 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그 일종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예. 이런 권력 구조의 변화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거론되어 온 거 아닙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을 하다 보니까 5년 임기라는 게 국회의원 4년 임기하고의 일정 격차가 나다 보니까 예. 이쪽에 선거가 들쭉날쭉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년 선거가 치러지는 이런 재보선까지 한다면 막 1년에도 막 2번도 선거가 치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적당한 중간 평가는 필요합니다만은 네. 전환 선거가 너무 이렇게 수시로 있는 거는 또 불규칙적으로 있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대통령 임기를 4년 단위로 4년 중임을 하든 뭐든 4년 단위로 해서 국회의원하고 같이 거의 동시 선거를 하고 예. 지방 선거는 그 중간에 함으로 인해서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또 가끔 재보선은 규모가 작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선거의 일종의 기간의 이격 현상을 조정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예.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예. 국회의원 4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5년 4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거 횟수가 빈번한 것도 빈번한 거지만 여소야대 정부가 출연하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예. 민주화 이후에 최초 선거가 총선거가 1988년도 13대 총선거였거든요. 예. 그때 여소야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때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이제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감히 권위주의 정권 때 여소야대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으니까 민정당, 예. 민주공화당 때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여소야대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소야대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정부가 국정의 동력을 받기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집권 세력이 보수 성향이건 진보 성향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기를 좀 맞추면 대통령 임기도 4년, 국회의원 임기도 4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 의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소야대 가능성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닌데 예. 지나치게 여소야대를 계속 가면은 정부가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이 정책을 운영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정치학 이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4년 중임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야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맞는 정책적으로 아주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개헌과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찬성하는 분이 6명이라고 했는데 이 10명 중에 7명은 대통령 분권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야당이 주장을 하는 근데 거잖아요. 분권이라는 것도요, 이제 말하기가 참 너무 이렇게 도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예. 4년 중임제도 얼마든지 대통령 분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도요. 예. 그리고 내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 집정부제에서 내각의 총리와 대통령이 같을 때 예. 총리의 권한이 굉장히 세질 수가 있어요.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원 집정부제 하면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 같은 건 아니에요.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해서 분권형 대통령제인데 그중 하나의 유형이 이원 집정부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지금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식의 예. 대통령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애매한 대통령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법률안도 제출하고 또 의원이 내각에도 가고 예. 또 그 내각에 간 의원이 막 또 중요할 땐 또 표결에도 참가하고 막 이런단 예. 말이에요. 이런 내각제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현재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미국식의 순수 대통령제로 간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원 집정부제는 국권의 대통령제. 예. 대통령제는 4년제건 5년제건 무조건
지방직 대통령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소식하는 게 뭔가 그건 맞지 않는. 너무 언론도 그렇게 양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얼마든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고 의회 권력을 많이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예. 있습니다. 선생님. 그 지금 사실 시기가 아주 중요한 논의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렇죠. 지금 10명 중에 6명만 찬성을 한다 했는데 이 시기를 두고 지금 여론조사를 했더니 한 절반 정도는 굳이 뭐 6월 지방선거에 꼭 맞춰서 할 필요 없이 지방선거 이후 그리고 올 연말 안에 뭐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다른 것들은 보면은 지금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예. 개헌한 국민투표 시기에 관해서는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44.7%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후 연내 올해 내에 실시하자는 게 28.7%인데 내년 이후 실시하자는 게 또 20.2%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게 하고 그러면 48점 몇 %가 나오거든요. 거의 뭐 이제 절반에, 그렇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방선거 동시 실시 보여가 이제 절반을 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권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게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대선 때 여야의 후보들이 다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를 주장했었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할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한국당이. 왜냐하면 동시하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게 여권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한국당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과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투표라는 게 보통 하면은 찬성이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국민투표도 대부분 국민투표는 찬성이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과되게 되면은 그때 찬성 그러한 것들이 여권의 지지율 상승, 여권에 대한 지지 상승하고 일종의 연계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조속히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지난 대선 때 약속했다는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하는 게 맞는 건데 예.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그 실리와 이런 이해와 관계와 관련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방선거 때 실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 지금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적극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이 뭔가 보수 간의 대결이 아닌 연대 가능성이 벌써부터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뭔가 보이진 않지만 뭔가 잠정적으로 서로 그냥 연대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바른미래당이 내세우고 있는 거는 중도 통합, 중도 개혁 이쪽이잖아요. 중도 그러나 뭐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만 중도 개혁이라고는 합니다만 중도 보수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예.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생각도 좀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한국당하고도 결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네. 굳이 따지면 여러 가지 이념적인 스펙트럼의 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큰 틀에서는 보수 쪽에 표심을 겨냥하는 걸로 본다면 네. 단지 이제 한국당에서 이탈한 전통 보수층들이 약간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바른미래당을 지지할 수 있죠. 아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그쪽 영역을 아마 공략을 할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한국당이나 지지율이 좀 낮잖아요. 민주당에 예. 비해서 정당 지지도가. 물론 지방선거라는 게 여러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정당 지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렇다면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전체적으로 볼 때 보수 중도를 겨냥한다면 특정 지역에서 지금 경쟁력이 좀 떨어진 지역,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가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잖아요. 예, 예. 현재. 그렇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 이 바른미래당이나 한국당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예. 서울시같이 중요한 상징적인 곳에서 연대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예. 선거 연대 같은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A 지역에서는 기업 후보를 이제 바른미래당 줬다면 B 지역에서는 니은 후보를 이제 한국당한테 한다는 이렇게 해서 선거 연대 같은 거 이것도 예. 커다란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의 연합 정치라고 볼 수 있어요. 정당의 통합이라든지 정당의 뭐 이런 이합집산과 마찬가지로 선거 전후에 후보를 단일화한다든지 예. 선거 연대를 통해서 뭔가 지역별로 이제 특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선거 연대라는 측면에서 선거 경쟁이나 선거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뭐 예.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 저는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그러한 그 단일화 내지 선거 연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지금은 아마 그런 데서 하지 않을 거예요. 상당히 결의 차이도 있다 하더라도요. 예. 막상 선거가 다가올수록 점점 양극화된 경향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한국당과 미래당의 그러한
정치공학적 연대,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 차원의 어떤 서로 단일화 작업을 하기보다 후보 간의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양당이 다 예.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이런 예.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부터 이렇게 단일화를 이야기하면 일종의 특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정체성이 상실이 돼버리는 예. 지금 본인들은 범야권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중도 개혁을 내건 제3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또 현재부터 단일화하겠다면은 또 여러 가지 협상력에서 밀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적은데 예. 선거가 만약에 막판으로 다가갈 경우에 영남권 같은 데서는 그러겠습니다만은 수도권에서 단일화를 하지 않게 되면은 거의 현재 필패로 갈수 있는. 여권을 이기기가 사실 현재로서 분위기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서울시장 선거 같은 데서 단일화를 하자.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나왔는데 단일화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정치라는 거는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예. 서로 이해를 위해서는 또 손을 잡기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또 정치에서는 또 지금 현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예. 우리야말로 천명 야당이다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의 적은 동지라고 적의 적은 동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또 이익에 맞는다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막판에 가서는 하는데 하게 되면 전면적인 단일화를 하거나든가 연대를 하게 되면 두 당의 정체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수도권 등에서 예외적으로 후보 간에 하는 식으로 될 수 있고 당 차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가 예. 경기, 인천 예를 들어서 한 방법으로 거론되는 게 이거는 뭐 양당 사이에 거론되는 게 아니라 예. 여의도의 이런 정치 호사가들에 의해 거론되는 걸 보면은 예.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를 바른미래당이 만약에 공천할 경우에 예. 경기, 인천은 한국당이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양당은 하여튼 이런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대통령 전용기 구입이 다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 궁금합니다. 전용기 얘기는 계속 예. 잊을만 하면 나오는 예. 것 같아요. 이제 2020년까지 계약 기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특정 그 항공사와 전세 계약을 맺은 거니까 지금은 대통령 전용기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 전세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 전용기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당시 야당이 한나라당이 반대했고 예. 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 보수 정권 들어와서는 또 지금의 여당인 그 당시 야당이었잖아요. 네. 그때도 야당이 반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여야가 지금 1대1로 비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용기 구입은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갈 때 해외 순방 갈 때 이제 참모진이나 기자들은 또 다른 비행기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전 여야가 이제 그런 이제 상대방 정파를 떠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뭐 국력도 굉장히 이제 과거한 비교가 없을 정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좀 국회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